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피라미드, 스핑크스, 또 아름다운 신전들, 외계인이 만든 문명일 거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집트 고고학을 연구하신 연구자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이집트 문화를 우리나라에 알리는 그런 초석을 닦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집트학 연구소의 광민수 소장 함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국내의 그 특정 지역 학문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집트학 연구하시는 분이 국내에 몇 분 있어요? 사실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숫자를 딱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대충 저를 포함해서 한 두 분, 또 한 세 분,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집트 고고학은 근데 유일하시다고요? 예, 고고학 전공자 중에서 이제 고대 이집트를 조금 더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렇습니다. 국내 한 명. 예, 고고학 전공자. 이야, 이집트 문명 고대 4대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문명격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연구하시는 국내 학자가 한 명이라는 사실이 우선 놀랍습니다. 예, 그게 지금 한국 사회, 한국 어떤 학계의 어떤 그렇죠.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특정 지역학이 굉장히 좀 우리가 약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데 예. 학계의 그런 동향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예. 내가 이집트 고고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니까 사실은 엄두가 잘 안 나는 일이에요. 아주 솔직히 말해서 대학 교수 되기도 쉽지 않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집트 고고학을 하시게 됐어요? 저 약간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집트에 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 4살부터 9살 때까지 이집트에 살았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때의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10대 중반부터 나는 이 일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제 지식과 경험의 폭이 늘어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힘들다. 라는 거를 알게 되었지만, 그죠. 그렇지만 그 이집트를 제가 너무나 좀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실이 이러면은 내가 현실 한번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패기를 토대로 이제 이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었고 이제 어느 순간이 돼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기반이 전혀 없는 학문인데 그 기반을 좀 만들어 가려는 어떤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4살부터 9살 때까지면 9살이면 우리 초등학교 한 2학년 그 나이니까. 예, 3학년 나이니까 기억나는 게 많겠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저희 이제 아버지가 그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제 한국의 기업체의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 출장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카이로에서 갈 수 있는 여러 박물관이나 특히 이제 피라미드 유적지들을 또 이제 많이 방문하셨어요. 안내해 주느라고. 예, 그렇죠. 그죠. 그때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음에 불구하고 그냥 항상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그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약간 두려운 느낌이 드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좋아서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제가 조금 지식이 이제 늘어나면서부터 이게 진짜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명의 산물이다라고는 사실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내가 좀 진지하게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말도 좀 그때 배웠어요? 아니요, 그때 이제 지금 현대 이집트는 이제 아랍어를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통 외국인들은 이 이집트 국제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이집트 현지인들이 약간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아랍어를 그 당시에 익힐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냥 영어로 아마 했겠네요. 보통 그렇죠. 학교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그럼 대학을 나오시고
그다음 이제 외국 가야 이집트학을 공부할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국내에서는 공부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저는 이제 이제 뭔가 이제 나중에 유학을 갈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저는 그 고대 이집트 문명을 연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인류학이랑 고고학을 좀 공부를 했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집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유학 가서 힘드셨겠어요? 이끌어주는 선배도 아무도 없고. 예, 그 맞습니다. 그 너무 이제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걸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 유학을 갔다 그러면은 이 자식 팔자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아니죠. 근데 이게 유학 생활을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홈페이지나 이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도 있지만 이게 휴민트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선배가 이끌어줘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 교수를 고를 때에도 이 선생님은 성격이 이래 이런 것들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는 여전히 저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집트 고고학 연구하면 직접 현지 답사도 하죠. 예, 유적 발굴도 물론입니다. 하고. 예. 그죠? 예. 박사과정부터는 아마 이집트 현장 발굴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집트 현지에서 이제 발굴을 한 경험이 한 3차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유학을 가기 전에도 전 고고학 전공자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오긴 했지만 그 이집트 현지에서의 발굴은 이제 그 영국 유학 간 이후에 처음 하게 됐는데 예. 제가 이제 발굴한 지역은 주로 발굴한 지역은 사이스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아마 이제 널리 알려진 지역은 아니에요. 그 이집트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는 한데 아직 이제 뭐 관광지가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삼각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집트 역사 속에서 26왕조라고 하는 시대에는 수도로 사용되었고 그 이전부터 그 네이트라고 하는 여신의 주요한 숭배지여서 엄청나게 그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래요. 근데 발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께서 거기서 20년 동안 발굴하셨는데 20년 했는데 거의 아무 티도 안 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도 100년 이상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땅속 깊이 묻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 다양한 시대의 유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거의 한 3,000년 넘게 지속적으로 사용된 공간이다 보니까 다양한 층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집트 문명, 고대 문명이라고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이집트 고대 문명의 시작점은 이집트가 최초로 통일되는 시점을 삼는데 그 시점이 대략 한 기원전 3,100년 정도가 되고요. BC 3100. 예, BC 3,100년 정도.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집트 문명이 이제 정치적으로 끝나는 시점은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고 계시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로마 그 당시 이제 로마 지중해 패자로 떠오르던 로마 제국이랑 이제 한판 대결을 펼치다가 패배하게 되거든요. 그 패배하는 그 전투를 이제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데 그 시점을 기점으로 기원전 30년이 되면 이집트가 이제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이 됩니다. 기원전 BC 30년.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3,100년부터 30년까지를 정치적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는 이집트가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된 이후에도 문화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고대의 문화가 이어지거든요. 대략 한 서기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반까지 이어지는데 그 시기에 이제 아마 되게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 로마 제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 종교적인 특성상 이제 유일신교다 보니까 이게 국교화가 되면 다른 종교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으로 이집트 내에서 그때까지 이루어지던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종교 의례들을 모두 다 금지시켜요. 그 시점이 이제 문화적으로 이집트 문명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 합해 보면 3,600년에 달하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긴 게 그 이집트가 통일되는 3,100년, 기원 3,100년 이전에도 고대 이집트 문명의 문화는 존속했었거든요. 그렇겠죠. 통일 전 시대에도 통일되기 전에 이집트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략 한 이집트 문명기를 한 기원전 3,500년 정도부터 보통 잡기 때문에
한 총 이제 조속된 기간은 4,000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근데 있어요. 아까 정치적으로는 통일된 게 BC 3100년이고 예. 로마에 복속된 게 BC 30년이라고 예,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3100년 동안은 하나의 왕조가 쭉 이어진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왕조는 바뀌었어요. 예, 왕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대의 기록들을 토대로 할 때 이집트의 왕조는 그 시기 동안에 약 한 31개 정도의 왕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되게 많이 바뀌었군요. 예, 정치적으로 이제 그 약간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도 있고 이제 좀 안정적인 시기도 있는데 대체로 한 안정적인 시기가 총 한 2,000년 정도가 되고요. 그 3,000년 정도 중에서 한 1,000년 정도가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이집트가 분열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집트 문명은 상당히 오랜 기간 아주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서는 거기가 사막 지역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도 그게 이제 사막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지금도 고대의 이집트인들이 경험했었던 자연 경관이라 지금의 경관이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사막이 아니라 사실 사막 한가운데 흐르는 나일 강 주변에 형성된 경작지에서 탄생하고 이어진 문명이거든요. 근데 그 경작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때도 예, 지금도. 근데 다만 지금은 그 나일 강 주변이 이제 완전히 도시화돼서 이제 뭐 점차적으로 사막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고대 동안에는 이제 그 나일 강변에서 이제 추락들이 형성이 됐었고 그 추락을 토대로 문명이 발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농사가 잘 됐다는 거죠. 예, 농사가 무지막지하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이집트 문명 같이 아주 그 많은 유적을 남긴 문명이 존속이 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게 완전히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은 이제 딴짓을 합니다. 문화를 만들죠. 맞습니다. 그 딴짓을 통해서 융성을 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됐는지가 혹시 추계가 됩니까? 예, 그 학자들의 사실 이게 그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이제 학자들이 따라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토대로 추정을 하는데 뭐 약간 편차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신왕국 시대, 그러니까 대략 한 기원전 155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정도 사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이제 많은 추정치는 대략 한 인구가 500만 정도. 500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경우에는 뭐 신왕국 시대에도 한 200만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전 세계의 다른 지역의 문명들하고 비교해 볼 때는 압도적으로 오래전 옛날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문명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인류의 어떤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흔적들 가운데서는 이제 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더불어서 가장 이른 시기에 탄생한 문명이다라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구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도 가장 번성했던. 예, 가장 이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 문명권이죠. 네. 그러니까 변화가 거의 없는 문명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의 가장 큰 차이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정치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지배계층이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죠. 맞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바뀌고 민족도 바뀌고 하는데 이집트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혼란기가 약간씩 이어지지만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럴 수 있었던 제1원동력은 나일강, 맞습니다. 그 주변에 풍부한 농산물, 뭐 이런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나 봐요. 그렇죠. 예, 피라미드는 정말 이제 그 어떤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그 안정적인 그 사회 조건의 산물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피라미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피라미드가 갖고 있는 특히 이제 대피라미드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지금 말한 대피라미드가 그 기자인가 거기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죠? 기자는 이집트 역사 속에서 고왕국 사왕조 시대의 피라미드들인데 대략 한 기원전 2570년에서 기원전 2500년 사이에 3대 걸쳐서 이제 만든 피라미드 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개의 피라미드가 이제 거대한 규모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먼저 세워지고 가장 큰 거를 일반적으로 대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쿠프라고 하는 파라오가 이제 만들었고 저희 요 쿠프 요게 이제 쿠프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쿠프상의 이제 그 이제 모조품인데 요게 이제 대피라미드의 주인공입니다. 대피라미드의 주인공. 예. 이 대피라미드는 이제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아마 높이가 한 147m 정도 됐던 것으로 여겨지고 147.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상단부가 조금 소실돼 가지고 지금 남겨져 있는 크기는 한 138m 정도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변의 길이는 한 230m 정도가 되고 이제 거기에 들어간 총 돌의 무게는 추정치이긴 하지만 대략 한 300만 톤 가까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사실 그게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긴 한데 어떤 이제 학자들은 뭐 한 20년 걸렸을 거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린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10년 안쪽이면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는 제 판단이기도 하지만 공학적인 어떤 그 완성도도 굉장히 놀랍지만 사실 피라미드가 갖고 있는 그 더 놀라운 점은 그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사회 조직의 운용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그 관료 체계나 행정 체계가 분명히 그 당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되어 있을 텐데 그게 한때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소리 있었지만 그건 아니고 노예들이 만들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예, 사실 그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그 이집트 고왕국 시대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예제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의 그런 어떤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런 계층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피라미드를 짓는데 동원됐던 그 노동력들 대부분은 일반 이집트의 농민들을 일종의 이제 노역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투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금 노동자예요, 그럼?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라고 말하기는 아직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 피라미드 말고 신왕국 시대의 왕묘를 만들던 사람들은 임금 노동자가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문헌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어요. 반면에 피라미드 시대의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자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다만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의 생활 조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이분들이 이제 이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그 일종 캠프 유적이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이제 전유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 이런 것들이 한 20년 전에 그 한국의 군대보다 더 나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동시에 이 캠프 유적 인근에서 확인되는 그 여러 동물뼈나 생선뼈의 어떤 양으로 추정을 해보건데 그게 식량이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네. 그만큼 왕권의 힘이 세고 물산이 풍부해서 왕권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대공사를 진행하며 충분히 먹이고 이런 정도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피라미드가 이집트 전역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그 피라미드들의 총 숫자는 100기가 조금 넘고요. 다만 이제 대피라미드 정도의 대규모의 피라미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왕묘들은 대피라미드는 압도적으로 크긴 하지만 왕묘로서의 피라미드는 고왕국 시대 내내 지속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대형 피라미드들도 수십 기는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전부 그게 묘잖아요. 특정 파라오의 묘. 예, 맞습니다. 그만큼 사후 세계를 중요시했나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야 했나요? 예,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그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은 시대별로, 지역별로, 계층별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사후 세계가 중요했던 점만큼은 크게 이제 변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도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경험하는 이 삶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신 조금 더 이상적인 방식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이 현실에서의 삶을 이제 만족했기 때문에 그걸 이어가고 싶어서 이어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피라미드 안에 이제 왕의 무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소위 뭐 부장품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이제 피라미드 내부에서 부장품의 흔적이 확인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피라미드들은 구왕국 시대의 왕묘이다 보니까 이미 완전히 다 도굴된 상태로 현대학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도굴이 끝난 걸로. 도굴이 이미 다 끝난 아이고, 상태고 부장품 다 가져갔구나. 다 가져가고 이제 그러니까 부장품 가운데 뭐 예컨대 어떤 뭐 이제 그 어떤 그 용기의 조각 이런 것들이 확인되긴 하지만 또 석관 같은 것들은 확인되긴 하지만 실제로 파라오의 매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피라미드 내부에서 확인된 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후대 분명히 있었겠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다 누가 가져갔겠죠. 예, 이게 이집트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거 약간 이제 그 농담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어느 정도는 현실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 도굴은 이제 그 무덤을 만들고 이제 망자가 죽고 나면은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시신을 무덤 내부에 안치시키고 문을 닫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부터 고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야. 물론 이후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 뭐 거의 이제 남겨져 있는 사례가 아주 흔치 않습니다. 하긴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으면 저 안에 엄청난 보물이 있을 거야라고 누구든 생각할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 목숨을 걸고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아마도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지 않고 무덤을 이제 숨기는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던 공간이랑 완전히 분리된 곳에 이제 산속에다가 이제 무덤을 만드는 방식 선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예, 뭐 이제 도굴되지 않은 유일한 사례가 하나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투탕카멘의 무덤이 그 예죠.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된 지 지금 한 100년쯤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올해로 102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1922년에 그 영국의 고고학자인 하워드 카터에 의해서 처음 투탕카멘 무덤의 입구가 이제 확인이 돼요. 그게 정말 도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보존되다가 발견된 최초 사례이자 유일 사례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도굴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도굴의 시도는 확인이 돼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 어떤 그 바탕을 토대로 도굴이 실패한 것으로 보여서 그 무덤 내부의 무장품들은 거의 온전하게 다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된 유일한 무덤은 아니고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무덤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뭐 아주 드물게 있죠, 이집트에. 더불어서 도굴되지 않은 왕묘도 투탕카멘 무덤 말고 한 기가 더 있는데 이제 좀 덜 알려져 있어요. 그 타니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21왕조 시대의 그 푸세네스 1세의 무덤이 또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투탕카멘의 무덤이 그렇게 유명한 거죠? 일단은 투탕카멘이 이제 집권하던 이집트 신왕국 18왕조인데 그 이집트가 워낙 부유했었기 때문에 투탕카멘은 그 굉장히 영향이 적은 파라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에서 이제 그 부장품으로 사용된 그 어떤 물자의 양이 엄청났고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더불어서 도굴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무덤 자체가 상당히 온전한 상태로 발견이 돼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푸세네스 1세 무덤 같은 경우는 도굴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이집트는 투탕카멘 시대만큼 풍요롭지 못했고 동시에 그 보존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연적인 이유로 이제 그 부식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탕카멘 무덤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금덩어리만 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몇백 킬로그램 정도 될 거고. 킬로그램? 예, 킬로그램.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투탕카멘의 시신이 직접 들어가던 그 가장 안쪽에 있는 내관은 전체가 다 그 순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순금관.
순금 그 사람 모양의 관인데 예. 한 순금이 한 111kg 정도 사용이 된 것으로 보이고 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실 그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역시 네. 순금 한 11kg 정도가 사용된 완전하게 금으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네. 투탕카멘의 무덤도 피라미드 형태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전혀 아니죠? 그 왕들의 계곡이라고 하는 그 깊숙한 산골짜기에다가 숨겨가지고 만든 무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을 안 당했죠. 근데 이제 투탕카멘 무덤처럼 만든 다른 왕들의 무덤은 사실 다 독을 도굴이 당한 게 됐는데 많고. 이게 투탕카멘 무덤은 운이 좋았던 게 첫 번째로 투탕카멘은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굉장히 낮은 파라오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도굴꾼들도 그냥 도굴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정보를 토대로 도굴을 그렇죠. 하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고 또 투탕카멘의 무덤은 다른 왕묘들에 비해서 규모가 압도적으로 작아요. 더불어서 한 투탕카멘 이후에 약 한 200년 정도 이후에 그 람세스 6세라고 하는 파라오가 투탕카멘 무덤 인근에다가 이제 무덤을 만드는데 이게 무덤을 만들 때는 이제 흙을 파내잖아요. 그 람세스 6세 무덤에서 파낸 흙이 투탕카멘 무덤 입구를 덮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무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막 이렇게 천막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 무덤 입구가 완전히 잊혀져 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운 좋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작은 규모인 투탕카멘 무덤에서 그 정도 부장품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보다 더 큰 무덤들, 대피라미드 여기에 있었을 부장품의 규모는 상상 초월이군요. 네, 사실은 뭐 그 상상을 그냥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상상을 아예 할 수 없다는 그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왕이 갖고 있었던 권력의 크기에 비례한다면은 그렇죠. 엄청났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투탕카멘 무덤 이외의 다른 왕들의 무덤에서는 부장품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예. 비교할 수가 비교 대상이 없는 없기 거죠. 때문에. 피라미드는 그 건축 공법이 다 똑같아요. 그 크기만 다를 뿐이지 디자인은 다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은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각뿔 형태로 지어지는데 건축 공법은 사실은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자 대피라미드가 이제 들어가는 사왕조 시대의 피라미드들은 다 규모가 크고 대부분 다 100m가 넘고요. 이제 뭐 굉장히 지금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그것보다 더 후대에 만들어진 5왕조나 6왕조 시대의 피라미드들은 규모도 훨씬 작아지고 뭐 높이가 한 50m 정도로 작아지고 지금 오늘날에 가보셔도 이제 그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돌을 쌓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왕조 시대 때는 큰 돌을 차곡차곡 쌓는 데 반해서 예. 5왕조 시대가 되면은 작은 돌을 이 안쪽에는 그냥 좀 대충 쌓고 바깥쪽만 좀 큰 돌로 단장하는 방식으로 피라미드를 지었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딱 그 건축 공법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완성돼서 그걸 그대로 유지시킨 게 아니라 거기도 변화 발전이 있는 거군요. 예, 이게 약간의 이제 그 이데올로기적인 가치관적인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어떤 이 그러니까 건축 그 과정은 아마 이제 고대 이집트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그 이제 태양 신앙을 먼저 이제 떠올리실 텐데, 그렇죠. 이 태양 신앙이 고대 이집트에서 어떤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어가는 과정이랑 그 궤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왕조 시대가 되면은 드디어 그 태양 신앙이 완벽한 주류 이데올로기가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파라오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사왕조 시대 때는 그 모든 걸 다 그 속된 말로 이제 몰빵을 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예. 근데 오왕조 시대가 되면 이제 파라오들은 피라미드도 만들어야 되고 또 태양 신앙만을 위해서 또 신전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피라미드의 규모도 작아지고 또 그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이제 어떤 그 공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은 제한돼 있는데 네. 만들어야 할 게 많아졌다.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리고 아름다운 신전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자 몸에 사람 얼굴. 예,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떤 그 바탕에 있는 겁니까? 철학적 바탕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동물 숭배를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어떤 신이 있으면은 그 신이 갖고 있는 특성과 또 어떤 동물이 갖고 있는 속성을 연결지어 가지고 그러니까 신을 동물로 표현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그 두려워하던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사자의 강력함과 어떤 사람의
그 파라오를 이렇게 같이 엮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산물로 보통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제 보통 그 신체는 사람인데 얼굴만 동물인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이제 매의 얼굴을 하고 있다던가 혹은 뭐 자칼의 얼굴을 하고 있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신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다음 이제 신전들도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가장 아름답다고 꼽히는 신전은 어디에 있는 뭡니까? 일단 가장 유명한 신전은 그 이제 이집트 남쪽 그 룩소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카르나크 신전인데 이 카르나크 신전은 그 신왕국 시대 동안에 이집트의 가장 주 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왕국 시대의 이집트의 최고 신은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아멘 신을 모시던 신전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진짜 엄청나게 크고요. 그러니까 대충 물리적인 규모로서도 오늘날에 가보시면은 가로 세로가 각각 한 500m 정도 되는 신전 하나가 거대한 500 가로 세로 500m. 근데 이제 이 카르나크 신전은 사실은 신전 하나라고 하기 조금 좀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카르나크 대신전 혹은 카르나크 신전 복합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신전은 한 번에 딱 지어진 게 아니라 거의 1000년, 한 15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지어지던 신전이에요. 증축됐군요. 계속 신전이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신전 내부에 또 부속시설도 계속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구조물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게 거의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파괴된 부분도 있지만 또 보존이 잘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란 제도 자체가 만들어진 게 이집트가 출발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952년에 이집트에서 그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공화국이 성립이 되는데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이집트 정부가 갖고 있었던 뭐 목표 중에 하나가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그 아스완이라고 하는 지역에 커다란 수력 발전소를 짓자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아스완 발전소. 아스완 댐이죠. 아스완 하이댐인데 이 하이댐을 지음으로써 충분한 양의 전력도 공급할 수가 있고 또 고대에는 굉장히 이로운 자연적인 리듬이었던 그 이집트 나일강은 매년 홍수가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범람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근대화가 되면서 더 이상 이로운 조건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홍수를 막기 위한 용도도 있었는데 다목적 댐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엄청난 거대한 댐을 이제 아스완 지역에 짓습니다. 근데 그 결과 그 이제 댐 이남에 있는 그 지역을 이제 누비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수몰될 지역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수몰될 위기에 처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 시점에서 다 수몰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내에 지어졌던 여러 유적들이 다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집트 정부가 뭐 혼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유엔 산하의 유네스코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전 세계적인 어떤 캠페인을 벌여서 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이집트 학자를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조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유적들을 이전하는 작업을 이제 하죠. 수몰 지역에서 꺼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금 활동도 펼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70년대 초반까지 이제 댐도 성공적으로 지어지고 유적들도 몇몇 유적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전이 되는데 그때 이제 경험을 토대로 왜냐하면 그게 그 유적은 이집트에 있는 유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전 세계인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보존을 이제 하려고 노력했었던 유적이다 보니까 이제 이 인류의 어떤 이 고대 유산들, 뭐 인류의 이 문화 유산들은 어떤 인류 전체의 것이다라는 인식이 그때 처음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들을 토대로 유네스코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 세계 문화유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2년이면 유엔 창설하고도 불과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최초 사례가 많네요. 그죠? 뭐 그뿐 아니라 뭐 도굴 등등 뭐 해가지고 또 식민지 경험 등등 해서 이집트 고대 문명의 유물들이 전 세계 박물관에 꽉 차 있죠. 맞습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서구 열강들이 지속적으로 이집트를 이제 뭐 한편으로는 조사를 했고 한편 연구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 약탈을 했었기 때문에 뭐 곳곳에서 유물들을 만나실 수가 있죠. 전 세계 박물관에 제일 아마 또 화려하게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이집트 문화일 거예요. 그렇게 뭐 거의 4,000년 가까이 이어지던 이집트 문명이 쇠락하게 된 무슨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4,000년 가까이 지속된 문명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가지고 서략을 설명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굳이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이집트는 너무 성공적인 문명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쇠락을 하게 돼요. 역설적이어도. 그 이유가 뭐냐면 고대 이집트 문명은 청동기 문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원전 한 10세기 무렵이 되면 그 근동세계 전체에서 그 청동기가 철기로 전환되는 어떤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철기 시대가 이제 오죠. 그런데 이집트는 청동기로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원전 이제 한 그 12세기, 11세기 무렵에 이 동지중해를 돌아다니던 그 바다 민족이라고 하는 세력이 그때까지 융성하고 있었던 청동기 문화권들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렇죠. 예컨대 뭐 미케네라든가 히타이트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주요한 정치체들이 사라지니까 그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세력이 그 지역에 들어왔을 때 잘 자리를 잡게 돼요. 기술적인 전환이 되게 쉽게 일어나죠. 근데 이집트는 유일하게 그 바다 민족의 침략을 막아내요. 청동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전히 청동기를 갖고 있는 정치체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철기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집트는 그냥 완전한 상태였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그 근동 지역의 다른 지역들이 다 철기로 전환되었을 때에도 이집트는 청동기를 고집하고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 아니 철기 훨씬 센데 세다는 걸 알면서도 안 바꾼다. 그러니까 원래 약간 그 고집스러운 면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한 기원전 7세기 정도부터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전한 여러 그 국가들, 예컨대 뭐 아시리아나 페르시아 같은 국가들한테 이집트가 당해내지를 못해요. 군사적으로. 그렇겠죠. 그리고 침략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그 쇠락해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철기화되는 시점 굉장히 늦어가지고 기원전 332년에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스 출신의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에 들어오거든요. 그때 본격적으로 철기화가 이루어져요. 청동기를 고집하다 수세기에 걸쳐 망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1000년에 걸쳐서 망했습니다. 1000년에 걸쳐서. 그 참 국내 유일한 이집트 고고학자로 고대 이집트 문명을 연구하며 사는 삶의 매력은 뭡니까? 이게 고대 이집트 문명. 근데 재밌고 매력 있으니까 계속 저는 하실 사실은 거예요. 고대 이집트 문명이 굉장히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한 크게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뭐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던 시점은 이 한반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여전히 신석기 시대였던 시대이고요. 또 동시에 이집트 문명은 그 오래전에 탄생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문명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문화적인 보수성, 문화적인 내구성이 어마어마한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예컨대 기원전 3100년경에 나타났던 어떤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이 파라오가 어떤 사람들의 머리채를 잡고 무기로 내려치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이제 기원전 3100년경에 처음 완성되어서 나타나는데 이 모티브는 이 3000년, 3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 사용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변화도 없이.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망한 이후에도 로마 시대 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문화적인 내구성이 굉장히 강한 문명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이제 흥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고학이나 역사 같은 학문은 사실 변화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는 학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변화하지 않는 것에도 조금 관심을 이제 갖는다면 그런 측면에서 고대 이집트 문명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연구할 대상이 워낙 많군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도 엄청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또 동시대의 그 문명권들과 비교했을 때 남겨져 있는 문헌 기록의 양이나 또 고고학적인 기록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를 고대 이집트를 가지고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구할 대상이 뭐 무궁무진하니까 해도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고대 이집트 얘기만 잔뜩 했는데 지금 이제 관광 가실 분들은 현대 이집트를 만나잖아요. 맞습니다. 현대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뭐 치안 괜찮아요?
현대 이집트의 치안은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이제 개인의 차이가 개인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뭐 제가 느끼기에는 서유럽보다도 오히려 더 치안 상태는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예요. 그 이유가 서유럽에 여행을 가시면은 뭐 서유럽의 주요한 도시들에 여행 가셔도 항상 소매치기 걱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소매치기 걱정을 하실 필요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서유럽에 가셔도 대도시에 계셔도 그 야간에 외출하시는 거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집트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강력 범죄가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뭐 우리 서울하고 비슷하다 그냥 쉽게 그러면 되는? 그렇죠. 예, 그렇죠. 거의 뭐 이제 크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그래요?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행 가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그 이제 이집트는 그 아마 처음 가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일단 도로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국에 몇 개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일종의 어떤 그 습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보행자들이 길을 건널 때 그 다 눈치껏? 예, 횡단보도와 그 신호등이 없는 상태로 건너셔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게 이제 그 현지인들은 자연스럽게 건너요. 아무런 문제 없이 건너요. 근데 처음에 여행을 가시면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카이로가 대도시잖아요. 엄청난 대도시죠. 근데 신호등이 없어요? 없습니다. 대로에도 차가 막 쌩쌩 달리는데? 예.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나름의 어떤 그 룰이 적용되어 있긴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 사고가 막 계속 나고 이렇지는 않아요. 잘 돌아가요. 근데 이제 그 여행자 입장에서는 그 룰을 모르기 때문에 예. 가면은 좀 당황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곽민수 소장님 앞으로의 계획? 예, 저는 이제 평생을 사실 연구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희망이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집트학 연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어떤 기반, 플랫폼을 좀 만드는데 지금은 주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일종의 재단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고대 이집트 문명을 이제 한국의 여러 시민분들한테 소개하는 대중 활동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면은 예. 제도화 시켜가지고 일종의 연구 재단을 좀 만들어서 그 연구 재단을 통해서 저도 연구자로 살아가고 또 만약에 이집트를 연구하고자 하는 또 다른 그 분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집트 연구하겠다는 후학들이 좀 생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SNS나 이런 어떤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해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분들한테 죄송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 자괴감도 좀 느끼고 그분들이 저 열심히 뭐 이집트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것을 열심히 하더라도 예.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을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예.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그 어려움들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분들을 떠밀 수가 없고 이제 그래서 더 이제 그런 어떤 제도와 어떤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 재단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기원전 3000여 년 전에 이집트 문명 그 맛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여행 계획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